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가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주제를 정할 때 예. 미술계의 뉴스들은 이렇게 뭐 시의성 있게 다루기도 하는데 네. 화가를 설명드릴 때는 누굴 네. 설명할지 좋아하는 작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기 시작한 게 예. 언젠가부터 이번 주나 이번 달에 생일이 누가 있었나 한번 보고 그중에서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작가들을 좀 꼽고 있어요. 예. 엊그제 바로 이제 생일이었던 네.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에곤 실레입니다. 에곤 실레. 네. 저 뺏어 말라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생긴 작가 아니에요? 네, 에곤 실레 예. 하면은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는 예.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또 같이 한 쌍으로 늘 거론되는 작가가 있어요.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작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인데요. 아, 비슷해요. 그림풍도. 그쵸? 예. 네, 이 둘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둘은 사제지간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동료이기도 한데요. 말씀처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 그 비슷한 예. 느낌은 예. 아마도 좀 에로틱한 느낌? 약간은 사람을 좀 이렇게 관용적인 길게 느낌. 그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둘이 이렇게 이제 연인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구도가 비슷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림체는 다르지만. 네네. 어쨌든 이 둘은 이렇게 늘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또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아니, 두 명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서로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했으며, 또 1918년 클림트가 56세였고 에곤 예. 실레가 28살일 때 오, 나이 둘이 차가 또 많이 같은 나네요. 해에 예.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여러 번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네요. 네. 같은 해에 사망했다는 건 진짜 몰랐어요. 네, 그쵸. 뭔가 또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둘의 관계는 아니지만요. 예. 우리가 코로나를 알았잖아요. 예. 이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이게 찾아보니 코로나 사망자가 680만 명 정도인데, 네. 그리고 1차 대전 사망자가 1,500만 명 정도인데, 예.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그 당시에 뭐 집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가량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창 산업화 이후에 네. 가장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네, 사건이었다고 기록되는 맞습니다. 걸로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스트리아는 같은 해에 두 명의 대가를 동시에 잃었죠. 네. 네. 참 감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네. 클림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클림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작품은 황금색의 장식적인 작품일 거예요. 네. 이렇게 황금색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클림트의 황금시대는 말년 10년 사이에 그린 겁니다. 그럼 56세에 사망했으니까 한 뭐 46세, 40대 맞습니다. 중반부터 네. 사망할 때까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45살 이전까지의 그림들은 딱 봤을 때 어머, 이게 클림트 그림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일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는 늦게 꽃 피우는구나 싶을 텐데요. 예. 뭐 예술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45, 뭐 4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하루가 최고의 순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좋죠. 네. 클림트는요, 1862년 오스트리아에서 금 세공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그 예술적 그 세공하는 기술이 좋았지만 네.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아서 집은 좀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의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고, 또 훗날 이런 금빛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세공사인 아버지의 작업을 좀 지켜본 덕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기도 한데요. 네. 클림트는 빈 응용미술학교를 나와서 동생과 함께 이제 졸업 후에는 공방을 만들어서요, 공공기관 벽화 제작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용미술학교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들의 순수미술이 아니라 응용
응용미술, 과거에는 디자인과를 응용미술이라고 불렀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죠. 미술 사업을. 벽화 같은 작업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고전주의 화풍을 따랐는데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사업도 꽤 잘 되고 벽화로도 꽤 유명해졌습니다. 클림트는. 네. 특히 부르크 극장 철거 전에 시의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벽화를 그렸는데 네. 보통은 극장을 철거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벽화로 남긴다 하면은 어떤 장면을 그릴 것 같으세요? 공연 장면 같은 거요? 그쵸. 아마도 가장 성행했던 네. 화려했던 공연의 뭐 클라이막스나 이런 예. 걸 그릴 텐데요. 예. 클림트는요. 객석을 그렸습니다. 예? 객석을 그려요? 네. 그 당시에 객석에 오는 관람객들이요. 다 유명인이었을 거잖아요. 이제 고위 계층, 상류층들이고. 네. 그러니까 공연 장면보다는 객석의 관람객을 그린 이 작품이 훨씬 반응이 좋았어요. 그 왜 어릴 때 예전에 윌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 이런 네. 책 있었잖아요. 명확하게 네. 사람들 그려져 있으면 맞아요. 그 중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정말 딱 보면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사진처럼 잘 그려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 얼굴 찾으러 오고 이런 식으로 회자도 많이 되었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 부르크 극장 객석의 풍경 작품 덕에 클림트는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벽화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잇따라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클림트는 붓을 놓고 3년간 은둔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클림트 나이 30살일 때였어요. 얼마 안 네. 됐을 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살에 이제 20대에 졸업하고 벽화 사업으로 동생이랑 같이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30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뇌출혈이라는 건 이게 또 이렇게 데뷔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2명의 가족을 잃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클림트는 그때 은둔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가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에서 나온 클림트는요.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있던 그러니까 본인도 했었던 그런 전통주의 방식의 예술의 규율과 어떤 검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자 했는데요. 이때 예술가 19명을 만들어서 이제 19명이 함께 만든 그룹이 빈 분리파입니다. 영어로는 비엔나 서섹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서섹션이 분리, 독립이라는 뜻이니까 네.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과거 전통으로부터는 분리된 그룹이다 정도의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해서 빈 분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클림트는 이 분리파의 초대 회장이었고요. 근데 그의 작품이 너무 파격적이기는 했어요. 예를 그럴 수밖에 들면 없죠. 그럼 뭐하러 분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달라 이렇게 선언한 거나 근데 다름이 다르다고 없잖아요. 해놓고 네. 또 이제 사람들 구색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텐데 네. 빈 대학에서 대강단 천장화 작업을 의뢰를 받는데요. 철학, 법학, 의학 이렇게 3가지 학문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인물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는 학문을 보통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 작업이면 상관이 없지만 돈 주고 벽화 의뢰를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벽화 의뢰도 이제 좀 계약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리파에서도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동료들도 외면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나온 화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빛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지만 네. 당시에는 황금 작품들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클림트 키스 같은 작품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유명하잖아요. 되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작품이기만 할 텐데요. 네. 그 당시의 눈에는 너무 관능적인 거예요. 클림트도 단지 예쁘게 그리려고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네.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 키스였거든요. 예. 근데 이 작품이요. 재밌는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클림트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을 뿐 사랑에 있어서는 자유분방했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자유분방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클림트는 사후에 14명의 여인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사랑에는 열려 있었는데요. 네. 이 키스의 주인공을 두고 2명의 여인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거 네, 그림 저거 주인공이 나야. 나야. 예. 2명이 주장을 하는데요. 네. 한 명은 클림트의 뮤즈로 익히 잘 알려진 에밀리 플레게라는 사람이고요. 네. 한 명은 유부녀이자 클림트를 후원했던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라는 사람인데요. 뮤즈인 에밀리와는요, 플라토닉한 정신적 교감을 나눈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평생토록. 그런데 아델레는 남편이 따로 있으면서도 육체적 욕망을 탐닉했던 일종의 좀 잘못된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키스의 작품의 주인공이 정말 누군지는 여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 네. 만일 주인공이 육체적 관계였던 아델레라면 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일 주인공이 정신적 상대인 에밀리라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여성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여자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플라토닉 러브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클림트가 가장 사랑했던 에밀리는 우리는 클림트의 뮤즈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 플라토닉 사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에밀리는 그 당시에 상류층 유행을 선도했던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코르셋을 해방시켰던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던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그런데 클림트와 결혼을 하게 되면 에밀리 플레게가 아니라 마담 클림트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아마도 에밀리가 결혼을 거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라는 추측들이 많아요. 예. 그 이유는 클림트가 살면서 썼던 편지가 600통인데 그중에 예. 400통이 에밀리에게 쓴 것이고요. 여름마다 장기간 휴가를 갈 때 다른 도시로 예. 늘 에밀리와 함께 갔고요. 예. 그리고 또 유산을 상속한 것도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에밀리 플레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클림트는 그녀가 오케이 했다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가 독신이었던 거는 사랑했던 그녀가 결혼을 거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밀리도 역시 클림트가 죽은 이후에 어떤 남자와도 교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둘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이 지속되었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는 한편 이 키스의 작품의 주인공이 왠지 에밀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왜요? 그냥 왠지 그게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토리를 알아서 그런지.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리 그 격정적인 연인의 그런 키스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또 잘못된 관계였다고 하니까 아델레는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그럴 게 수도 있기는 있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키스의 작품의 주인공은 영원히 밝혀지지는 않겠지만요. 네. 작품만으로 봤을 때 이 다채로운 황금빛 표현을 위해서 8가지 방식의 금박, 실제 금을 사용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8가지 방식으로 금박을 사용했고요. 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키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요. 그러다 보니까 빈에서 해외 반출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클림트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네. 귀중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으로 대여된 적도 없고 오직 오스트리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원작을 어디로 가야 보시려면. 됩니까? 오스트리아 빈에 벨베데레 궁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예. 이 궁전에 클림트 전체 작품의 10%나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예. 돈을 내면 이 키스 작품 앞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200만 원이라 그러고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빌려준다고 하거든요. 2시간을 빌려줘요. 네, 적은 네. 금액은 아니지만 또 뭐 특별한 프로포즈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화낼 뻔했어요. 뭐 그거 잠깐 하는데 그것도 돈 받고 그러나 그렇게 네. 했더니 그걸 앞을 빌려주는 거군요. 네, 그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네. 2시간의 시간을 빌려준다고 하고 이 궁전에는요 클림트뿐만이 아니라 에곤 실레의 작품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 두 화가의 작품을 한 번에 보려고 이곳을
싶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클림트도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수많은 논란과 지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에곤 실레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네. 어느 정도였길래 그래요? 작품을 보면은 조금 더 클림트에 비해서 아름답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렇게 감정이 많이 이제 표현되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 텐데. 고독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네. 네.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쵸, 고독. 카테페미도 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네. 그는 감옥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감옥을 가요? 네, 에곤 실레의 그림을 보면 소녀들이 많아요. 소녀들, 네, 소녀들의 그림이 많은데 네. 에곤 실레가 저렴한 스튜디오를 찾아서 노이랭바흐라고 하는 지역에 작업실을 줬는데요. 예. 이곳에 그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모델을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 소녀들한테 이제 돈을 줄 테니 모델을 서라 하면서 섭외를 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자주 가서 보니까 이 예술가 되게 재밌네 하고 이제 많이들 청소년들이 몰려 들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19세기 말. 네, 20세기 그리고 그걸 초반. 저지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렇게 에곤 실레의 누드 모델을 섰던 빈곤층 소녀 한 명이 이제 예. 그를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네. 사실상 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혹을 했다, 유괴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였는데 네. 사실 재판에서는 기각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러 스튜디오에 갔는데 네. 수백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다 포르노그래피인 거예요. 경찰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몰수했고 결국에는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외설적인 그림을 전시했다라는 점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어서 결국에 에곤 실레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 24일간 투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제 재판정에서는 작품 한 점을 촛불로 태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판사가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이거는 뭐 네, 어떻게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외설적으로 하면서 당시 시대상은 조금 네, 그랬을 그 당시에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에곤 실레가 유명해지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왜요? 이제 그림을 태움 당한 이제 그런 약간 비련의 주인공 같은 식으로 네, 소문이 나서. 당시에도 이례적인 행동이었었나 보네요. 네. 예. 어쨌든 에곤 실레는 클림트에 비해서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더 많이 들었는데요. 행간에는 2살부터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보면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 명문 예술학교에서 지도 교수와 갈등을 빚고 자퇴를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유명 화가들은 원래 이렇게 교수랑 싸우고 자퇴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살바도르 달리 네. 말씀드릴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학교와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우선 빈 미술 아카데미는 마치 군대처럼 초반 몇 년은 색을 사용하지 않고 대색만 해야 된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율이 심했는데 네. 에곤 실레는 그걸 좀 견디기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렸는데 지도 교수는 그를 가리켜서 사탄이 토해놓은 녀석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너의 지도 교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기에 에곤 실레는 학교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네. 밖에서 클림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살의 에곤 실레가 클림트한테 선생님 저는 재능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클림트가 엄청난 재능이 있고 이미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클림트도 이제 제가 아까 그 3년 만에 동굴에서 나와서 그 주류 미술계에 대한 반발로 빈 분리파를 만들었다 네네. 그랬잖아요. 예. 그 시기인데 에곤 실레는 클림트 덕후라고 할 정도로 클림트의 작품 세계를 동경했는데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난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한 거죠. 이미 클림트는 45살의 배가인데도 불구하고. 클림트도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둘 다 대단하죠. 네. 어떻게 보면 대가이기 때문에 자격지심 그럴 없이 수도 있을 것 너 참 같아요. 훌륭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은요. 자주 본인들이 그린 그림을 서로 바꿨다고 해요. 바꿨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가인 클림트와 아직 고등학생인 17살의 그 에곤 실레가 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 바꿀까 해서 이제 바꾸는데 예. 에곤 실레는 자주 바꾸고 싶어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바꿀 때마다 클림트는 네 그림이 훨씬 좋은데 왜 내 것과 바꾸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28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동료로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런데 지도교수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특히 지도교수가 절대로 우리 학생들은 분리파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에곤 실레는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빈 분리파에서 활동을 합니다. 좋아할만 했네요. 교수, 그렇죠. 저 지도교수하고 싸울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에곤 실레가 굉장히 이렇게 아까 포르노그래피 얘기하셨지만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신체를 묘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뭐 인터넷 맞아요. 검색만 해도 아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아실 것 네. 같은데요. 에곤 실레 작품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누드가 기존의 명화에도 누드가 많잖아요. 근데 네. 왜 누드의 명화 속에서 그러니까 명화 속의 누드는 성스럽고 아름답고 왜 에곤 실레 작품은 왜 뭔가 좀 이상할까 싶으실 텐데요. 네. 보통은 이런 성스러운 여체 나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채모를 그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에곤 실레의 작품 속에는 채모도 네. 적나라하고요. 또 작품 속의 인물들이 화면을 뚫어지어라 쳐다보고 있어서 관객과 이제 눈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한편 퇴폐적이거나 외설적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뭐라고 그 예전에는 그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약간 외색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외설적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 네. 뇌색. 외설적, 관음적. 갑자기 뭘까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에곤 실레가요. 네.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소 아름답기보다는 성스럽기보다는 좀 네. 퇴폐적으로 그린 이유가 아버지가 매독으로 떠나고 누나도 선천적 매독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이제 성스럽고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좀 봤을 가능성이 이제 좀 큰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매도 굉장히 흔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에곤 실레의 눈에는 우리 굉장히 아빠가 충격적이었겠죠. 성병에 걸리다니 예. 누나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다니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에로틱한 그림 탓에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을 거다라고 오해를 받는데 네. 그렇게 물러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두고 이어지는 외설 논란에는 그것은 예술 가치를 지닌 작품은 더 이상 외설이 아닌데 외설적인 감상자들이 그렇게 보면 외설이 되는 거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 네.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그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옆에서 서포트해온 그 이제 일종의 조강지처 같은 연인을 버리고 부유한 집 딸과 또 결혼을 하고요. 왠지 가난 속에서 예술 혼을 꽃피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또 이제 굉장히 20살 20대의 나이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부유하게 좀 나고 자라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의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다 깨주셨는데요. 클림트도 마찬가지고 에곤 실레도 네. 마찬가지고 그 역시 사람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그러게 말이에요. 알면 할수록 참 네. 아리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클림트의 과거 작품들은 되게 삐쩍 마르고 힘들어 보이지만 네. 나중에 결혼해서의 작품은 살집도 좀 붙고 나중에 그 가장 마지막에 그린 가족이라는 작품은 되게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좀 따뜻한 행복함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뭐 클림트 작품을 볼 때 에곤 네. 실레 이렇게 검색해서 그 작품하고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같이 것 보셔도 같아요.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좀 비교해 보면 네. 화가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이해하시면서 오늘 방송 들은 내용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5월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데런 에르노프스키 감독의 더 웨일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찰리의 인생 마지막 5일을 보여줍니다. 월요일에 우렬성 신부전이 심해져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딸에게 연락을 합니다. 찰리는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재적 위기에 놓인 딸의 에세이를 도와줘 낙제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며 모아온 돈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제안을 들은 딸 엘리는 아버지 찰리를 다음 날도 찾아옵니다. 찰리는 타고난 낙관론자입니다. 이혼한 아내도 찰리의 낙천주의가 자신의 까칠함에 균형감을 주었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죽음을 앞둔 그의 심장에 폭소가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거죠. 먹는 것과 웃는 것을 좋아하는 이 남자.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찰리는 엘리에게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이 있다며 그 애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사악하다고 말한 엘리의 행동을 찰리는 오히려 독특한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토마스를 골탕 먹이는 엘리의 행동을 보자면 과연 찰리가 믿고 있는 만큼 엘리가 훌륭한 아이인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찰리는 아버지로서 딸을 믿습니다. 엘리는 그의 인생이 남긴 단 한